1%입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도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제주도를 방문한 데 이어서 오후엔 경남 양산에서 부산 경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나흘째 돌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등을 담은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고,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담은 정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각 후보의 행보와 대선 이슈 자세히 분석합니다. 2부 인터뷰 코너에선 원조 친명 좌장으로 불렸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대선 전국 진단해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유럽 리그에 진출한 지 15년 만에 우승해 손흥민 선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포츠는 완수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6월 3일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김문수를 뽑지 않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6월 3일 선거는 대한민국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4.3이 5.18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또는 죽이는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바로 분기점,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이 분수령에 여러분은 역사적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재명 후보 얘기 보니까요, 4.3, 5.18 그 역사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4.3과 비상계엄 이렇게 비유하면서 국가폭력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들으셨는지 짤막하게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일단 제주도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3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4.3의 기억 때문에 제주 도민들도 지난 12.3 사태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 못지않은 그런 어떤 걱정, 공포, 네. 우려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급하는 게 맞는 것이고, 물론 12.3 사태는 국민들의 반대, 그리고 또 현장에 있었던 군경의 태업에 가까운 그런 행위 이런 것들로 예전에 4.3이나 5.18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경각심을 또 심어주는 것은 그 탄핵에 또 앞장서 왔었던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추가돼야 될 것은, 사실 네. 이제 12.3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내란 사태라는 게 현재 한국 사회 수준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단순히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막는 그 정도 수준의 사회가 아니라 더 나아간 그런 사회에 대한 청사진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를 해주는 것이 또 숙제로 남겠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의 그 이번 그 큰 틀에서의 이 프레임을
계속 좀 너무 오랫동안 활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계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그래서 초반에는 뭐 경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뭐 좌우 통합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사실은 지지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접전 양상으로 펼쳐지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또 계엄에 대한 문제, 내란 문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소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 운동과 최근에 12월 3일 비상계엄은 사실은 전혀 결이 다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인데 마치 대한민국이 여전히 뭐 군부가 권위주의 통치를 하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또 일부 학살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서 조금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제주도, 오후에 경남 양산, 내일은 봉화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친노 친문들 뭐 많이 올 텐데, 자, 이런 그 유세가 오늘 내일 있고 공식 선거운동 이제 반환점 막 돌라 그러고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한 절반의 공식 선거운동 돌아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네. 중점을 둔 어떤 전략을 지금 펴왔다고 보세요? 일단 많이 두드러진 게 지역적으로는 영남 지역 유세였죠. 그러니까 네. 선거의 공식이라고 하면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확장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전통적인 수순인데 네. 그렇게 본다면 영남 지역은 조금 나중에 가는 일정으로 짜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영남 지역에 집중 유세를 했는데 이거는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본격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구도가 마련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영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 후보 캠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족한 데부터 먼저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돋보인 것이고 이제 이 선거라는 게 또 금방 돌다 보면은 또 전국 한 바퀴를 금방 돌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영남에 갈 일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지금도 이제 경남 지역으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 또 영남 지역을 더 들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어디 지역에 가든 간에 그 지역에서 나온 메시지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송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현재까지 주안점을 둔 부분은 사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예전보다 호감도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주안점은 좀 안심해도 된다. 포용적으로 하겠다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초점을 맞췄고 일정 부분은 그것이 주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역시 선거운동 반환점 돌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오늘 나흘 연속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경제 5단체장 면담, 경기 광명 그리고 자신이 내리 3선했던 경기 부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늘 유세에서는 어떤 점을 좀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의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좀 정통 보수에 가까운 인물로 분류가 되지만 네.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김문수라고 하면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가장 대표적인 중도 확장성이 높은 후보였어요. 특히 부천이라고 하는 험지를 탈환했고 경기지사를 하면서 그 중도층에서 매우 호감을 갖는 그리고 되게 서민적이고 토탈한 그런 경기지사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뭐 평택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인 그 최근에 GTX도 좀 개통이 되는 그런 걸 보면 행정 성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경기도 곳곳에 있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기도 내가 한 건데 저기도 내가 한 건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하남에 있는 큰 대형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김문수 지사 당시에 유치가 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에 눈부신 성장과 발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시 한번 회상하게만 되더라도 이게 거의 뭐 2천만 인구에 달하는 경기도의 수도권에 네. 이 인구가
여론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경기권이 이제 경기권 여러분께는 좀 섭섭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 경기의 어떤 그 격차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원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아픔을 느끼신다면 일 잘하는 대통령에 대한 수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스토리가 있어서 네. 경기권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좀 탁월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주진 평론가님 말씀은 어쨌든 지금 나흘째 수도권에 주력하는 게 뭐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 그 경기지사 할 때 어떤 그 성과를 내세워서 그럼 전체 한 열흘 지난 열흘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수도권도 어떻게 주력했겠지만 또 어떤 점이 좀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뭐 방탄 유리를 설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과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단추를 풀고 나는 떳떳하다. 뭐 이런 프레이밍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경기도 개발을 문제를 보면은 경기지사로서는 충분히 비리나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도덕성 면에서나 행정적인 역량 면에서나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가 있었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수도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남 PK, TK 지역 정서는 그래도 그런 대로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결집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네. 여전히 중도층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중도층에는 어떤 계엄이나 내란의 프레임이 아닌 어떤 행정가로서의 프레임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김문수는 그래도 좀 청렴결백하다 그리고 일을 잘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끔 하는 뉴스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네. 김수인 평론가께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처음 시작할 때 네. 뭐 국민의힘이 많이 삐걱댔습니다. 삐걱대고 할 때 와 지금 열을 돌았을 때 비교할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 마지막까지 조금 더 긴장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국민의힘 네.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은. 일단 글쎄요. 민주당은 액면상으로는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현재의 추세는 아직까지 물론 뭐 조금 따라잡는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네네. 판 자체를 구도를 자체를 움직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를 할 때에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업적은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학교 무상급식 이런 거를 할 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틀어막으려다가 결국 본인이 자리를 내놓은 반면에 당시에 김문수 지사는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하고 어느 정도 협업을 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예산을 친환경 급식 등 이렇게 표기를 해서 친환경 급식 쪽으로 예산을 주는데 그거를 각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으로 돌릴 수도 있게 여지를 열어주는 이런 타협의 정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너무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김문수 지사가 어디 가가지고 막 비보이들하고 같이 춤추고 이런 사진 또 올라오고 하던데 그거 2012년이거든요. 근데 10년이 넘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거룩한 계보라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은 죽기 전 3일이다. 예, 국민들은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옛날 일을 기억한다고 해도 최근 쪽에 무게를 더 실게 되는데 김문수 후보의 그간 극우적인 행보 이런 것들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 실적을 홍보하거나 청렴하다고 홍보한다고 해도 예, 지난 몇 달간의 탄핵 반대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헤어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본인의 어떤 메시지도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방탄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방탄 유리창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굳이 공격하듯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굉장히 무게를 실는데 사실 보상금 안 받았다라고 거듭 얘기하는 것도 민주화 운동 과거팔이 일종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부분을 홍보 포인트를 묻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공약 한번 살펴볼게요. 두 후보 모두 주요 공약 오늘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기본사회 공약. 기본사회위원회 설치하고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강조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이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뭐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SNS에서 공약을 발표를 해서 뭐 다들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네. 일단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의 준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상적으로는 이제 행복 추구권, 인권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네. 생애 소득 보장 그리고 의료, 돌봄, 주거, 교육 등의 분야별 기본 서비스의
이런 것들을 더 신장시키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것은 한 지난 10년, 20년 정도의 세월 동안 네. 한국 사회에서 복지 담론이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구축돼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총망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김수인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똑같은 질문을 윤 평론가께도 드릴 건데 요번에 그 지난 대선하고 비교하면 지난 대선 때는 기본 시리즈를 초반부터 아주 강조했었고 지금은 이제 절반 돌 때까지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주로 이제 친기업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얘기했거든요. 자, 요 대목에 기본 시리즈 언급한 배경이 어차피 수레바퀴의 두 축이라고 다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네. 아니면은 뭐 최근에 어떤 그 경제 정책을 갖고 어떤 그 상대당과의 공방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좀 두드러지는 부분은 기본 소득이었잖아요. 네. 근데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무난한 내용들부터 먼저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한다 이 입장은 구체적인 실천을 떠나서 겉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제시를 또 해왔고 네. 성장 중심이라고까지 이재명 후보가 강조를 해왔는데 복지 부분 또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문제라면은 그렇게 되게 두드러져서 좀 쟁점으로 삼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인다라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 한국 정치 세력 전반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정책 목표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될 정책들이 많이 지금까지 쌓여 있는데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예, 결국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재원 확보 책에 대해서 절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을 안 내놓는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또 뭐냐면 국민의힘에도 그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원 확보에 대해서 서로 지적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치권이 좀 서로 담합하듯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기본 시리즈를 드디어 꺼내 들었어요. 예.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는 기본 소득이죠. 네. 근데 2022년 지난 대선에서도 기본 소득을 밀다가 이게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반박이 불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약간 슬그머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기본에 대해서는 크게 본인이 전면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다가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뭐 아베노믹스라든지 과거에 뭐 문재인 제이노믹스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재명표 경제 정책에 구호가 없어요. 네. 그 복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사람이 먼저다 약간 이런 구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진짜 대한민국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재명 철학을 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과거에 내걸었던 기본을 가져왔는데 소득은 뺐고 기본 사회로 갔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본이라는 단어를 다 삭제해도요. 예. 그냥 이재명 후보나 혹은 국민의힘에서도 평상시에 말하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요? 뭐 생애 주기별로 복지를 강화하겠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 돌봄 사업을 확대해서 맞벌이 부부 혹은 뭐 한부모 가정이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 아니 이게 이재명식의 어떤 새로운 차별점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기본이라고 하는 본인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만 가져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새로운 철학과 어떤 방향성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대부분 다 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재원 확보를 떠나서 정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려면 사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 이하의 과세를 늘려야 돼요. 그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가? 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은 4.5일제라든지 노동의 생산성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과거의 굴뚝산업을 기준으로 마련됐던 근로기준법에 바탕한 노동시장인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해주겠다고 하고 어렵고 힘든 과제는 회피하는 이것이 과연 현실 가능한가 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정치개혁 공약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10% 감축하고 86세대 등 정치 기득권 퇴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시고 평가도 해주세요. 특히 정치 기득권을 어떻게 퇴출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국민의힘은 과거에서부터도 반복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공약을 냈고요. 예.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폐지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도 이번에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되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국무위원의 3분의 1을 네. 40대 이하로 하겠다. 라고 해서 젊은 층의 내각 구성에 대한 그런 비중을 명문화했고요. 또 공직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제다 보니까 우리가 네.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모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라는 점이고 보은성으로 자리를 나눠준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래서 플럼북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공직자 명단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 공개적으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40대 이하의 국무위원 진출 확보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우리 정치가 이제 50대, 60대 이상으로 기득권화돼 있는 구조를 타파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세대 네.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이게 뭐 민주당을 겨냥한 거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회의원을 감축한다라고 네. 하는데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은 걸로 세계 4강에 드는 거거든요. 네. 이 4강의 국가를 보면 미국, 멕시코, 일본, 한국인데 사실 이 나라들이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보다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적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을 줄이게 되면은 유리해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소위 구워 삶아야 하는 행정부, 재계, 로비스트, 이해단체들 입장에서는 쉬운 국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줄이게 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진 국회 내 권력은 더 커집니다. 네. 결국에 적정 수준으로 오히려 의원을 늘려야 된다. 뭐 보수는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인원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10% 줄인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줄일 거냐. 지역구에서 과연 줄일 수 있느냐. 지역구 우리나라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줄이는 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에 비례대표에서 줄일 텐데 안 그래도 한국의 국회는 비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민의가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그 국회인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당론만 보더라도 비례대표 축소를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 국회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이거는 저는 명백하다라고 봅니다. 자, 3077님의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녁 메뉴로 비빔밥 만들고 있습니다. 나물부터 채소까지 담고 보니 색깔도 곱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우리 정치도 어우러져서 맛깔난 대한민국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멋진 표현이죠. 이야, 좋은 글 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 한 자리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함께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범법자가 재판을 5개나 받고 있고 온갖 불법을 해서 그 주변이 다 구속됐는데 가장 그 우두머리인 범법의 우두머리는 지금 이 법을 바꿔서 자기가 책임을 면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방탄 입법까지 하면서 드디어 방탄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총통제로 불행의 나라로 가는데 그때는 견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의병만이 막을 수 있는 의병이 지금 우리 손학규 선배처럼 많은 경험과 세월의 풍파를 겪으신 분들이 뭉쳐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새로운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막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뭐 온갖 불법해서 그 주변 다 구속됐는데 우두머리는 뭐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손학규 전 대표도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지를 했거든요. 자, 김수인 평론가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선에?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 손학규 전 대표께서 지난 20대 대선 때 잠깐 출마를 했다가 이제 뭐
다시 하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출마 선언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양당제 국회를 다당제 국회로 바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네. 네, 다당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 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이게 2021년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연합 정치하고 다당제 국회하는 정당인가요? 네, 손학규 전 대표가 굉장히 오랫동안 견지해 오셨던 정치 개혁의 신념하고 어울리는 정당인가? 이거는 결국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분노나 원한 때문에 그냥 정반대를 택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정말 손학규 전 대표가 노익장을 불사르시면서 정치에 봉사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제 와가지고 또 대선에 독자 출마하는 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가 그런 후보인가.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구속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구속돼가지고 있고 본인은 어쩌다가 풀려나 있는데 그 윤 전 대통령하고 고리를 못 끄는 후보가 국민의힘이고 김문수 후보거든요. 손학규 전 대표께서 좀 한쪽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냥 다른 한쪽으로 반사적으로 기울어지신 거 아닌가. 그리고 손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가거나 혹은 민주당의 원래 지지층이 가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본인 혼자만 배 타고 강을 건너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윤준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징성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산나라당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까지 갔다가 제3지대 실험 정치까지 했던 거의 정치의 모든 진영을 넘나들었던 분인데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을 묻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손학규 전 대표가 과거에 다당제냐 양당제냐의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런 고민이 중요한 고민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선거는 사실 우리가 양당제냐 다당제냐라는 시대 정신보다도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인해서 촉발된 대선이고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과연 그렇다면 같은 실수와 같은 오판을 반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의 질문은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는 새로운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구민주계까지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라서 저는 그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주어진 이 뚜렷한 질문에 대해서는 손학규 전 대표의 오늘의 지지가 나름대로의 그 방향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가 번복해서 이제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대남 영입은 실수다. 문체 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방금 나오더라고요. 이게 김대남 전 행정관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수희 평론가님,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좀. 네, 김대남 전 예. 행정관이 대중적으로 좀 알려지게 된 게 사실 친민주당 매체죠.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가 한동훈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를 공격을 하면 네. 김건희 여사도 좋아할 거다 이런 취지의 통화를 했던 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파문이 일었고 또 본인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는데 네. 근데 본인이 그동안에 좀 정치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결국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캠프에게로 가는 네.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처음에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먼저 빠져나오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가는 네,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네, 윤준진 평론가님, 예. 이게 대선 치르다 보면 이런 약간 혼선이 좀 일어나고 예. 이게 들어오는 경로도 그렇게 막 일사불란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특히 좀 세다 싶은 후보 쪽에는 줄도 많이 서고 투박하게 말해서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캠프는 얼마나 방대한 조직과 채널이 있겠습니까?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 대세론을 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발적인 조직도 많고 외곽 조직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영입인지 아니면 어쩌다 그냥 휩쓸려서 어울리게 되는 건지 사실 경계가 모호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어디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뉴스가 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비중적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사실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근데 과거에 이제 김대남 행정관이 뭐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마치 김대남 행정관이 용산의 지시를 받아서 한동훈 축출 작전을 뭔가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민주당도 계속 프레이밍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 어느 캠프로 가느냐가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해프닝만 있었을 뿐이지 뭐 김문수와 이재명 둘의 세력 구도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다. 네.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해프닝이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언급한 걸로 봐서는 어떤 잘못된 인사 영입이나 이런 게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조심하자. 뭐 그런 그 의미로 저는 읽었습니다. 자, 실시간 교통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정체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이후에는 수산시장에서 청담대교까지 쭉 막힙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 신정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가 심해졌고요. 신월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향 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지하도로 들어서자마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뒤로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부천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점점 막히고요. 더 이전인 서인천 나들목에서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과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 대상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 전화 걸기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48.1, 김문수 38.6, 이준석 9.4였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결집하고 있고 접전 양상으로 간다. 물론 그 접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추격은 맞다. 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둘을 다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뭐 박스권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래도 높지만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50% 내외로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17년 대선과는 다른 게 그때는 당이 분당이 돼 있는 상태였고 또 안철수라고 하는 제3지대의 강력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반 문재인 진영이 사분오열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일단은 국민의힘 자체가 쪼개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가 제3지대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념적 성향 스펙트럼이 완전 보수에 가깝기 때문에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은 하나의 보수의 큰 덩어리,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뭐 진보 진영의 큰 덩어리, 요렇게 완전히 세력 대 세력의 그 접전 구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도 방심할 수 없는 구도로 재편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조사를 보면은 이제 보수층,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은 김문수, 이준석이 좀 단일화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 단일화를 하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희망은 있겠다. 그런 시그널을 이제 이런 조사들이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이더라고요. 다른 조사 보면 좀 더 벌어져 있는 거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3자 대결 구도에서 어쨌든 뭐 10% 이내 한 자릿수로 들어왔다고 아마 국민의힘은 좀 의미 부여할 것 같고, 또 양자 대결에서는 50.3 대 43.5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쪽에서도 좀 이전보다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다 30% 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김수현 평론가님. 일단 추이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차이를 좁히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근데 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하던 집단에서 국민의힘이란 집단에서 네. 쭉 그 탄핵 사태 여파로 미끄러져 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에 불과하지 이게 판세 자체 구도 자체를 지금 뒤흔들고 바꿔놓고 있는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직성 구도에 있는 것이고 특히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다가 김문수 후보로 지지를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고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로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무당층이라든지 무응답층으로 빠져 있다가 이제 들어온 분들이고 사실 그 부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중도층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이었다는 거 이건 예전부터 드러났던 것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누가 후보로 나가면 외연 확장성이 있을까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높게 나왔던 이유가 어떤 네. 후보가 나오든 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지층 내부에서도 저 사람 나오면 난 안 찍는다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들 외연 확장성은 고사하고 내부 결집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나마 이제 지지층이 조금 돌아와가지고 이제 올라간 건데 이걸 뚫고 이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는 시간도 별로 안 남아 있고 현재의 판세를 엎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 중에도 단일화하면은 김문수 후보 안 찍을 사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하고 다른 점이 연령대 지지층의 연령대가 다른데 네. 연령대 입장에서는 그 김문수 후보를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20, 30대 지지자들은 집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자의 압박을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남 지역이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그 지지자들 부모님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아요.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민주당 지지자다 이런 글들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단일화나 그 압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것인가 과연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의 독자 노선을 응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수인 평론가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10% 가까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단일화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단일화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준석 후보가 네. 거의 10%까지 지금 치고 올라온 이 조사 결과가 네. 단일화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누구 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역설적인 건데 이준석 후보가 상승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하락을 한다. 이러면은 단일화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준석 후보가 무당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독자 노선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더 커지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자, 단일화 과정에서 나오는 개혁신당과 어떤 그 국민의힘 사이의 어떤 다른 소리 이거와는 별개로 지금 10% 가까이까지 올라온 조사 또 어떤 조사는 또 다르기도 하고 예. 자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은 단일화 자체도 쉽지 않지만 단일화의 효과도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일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표심은 저는 다분히 좀 반 이재명 그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이고 네. 이준석 후보 자체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오른쪽에 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공약을 분석해 보니까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무슨 매니페스토 제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어떤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네. 계엄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로 갈아타기에는 너무 간극이 큽니다. 그 이념적 간극. 그래서 저는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흡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아까 우리 김수희 평론가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그러면 단일화를 할 요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독자 완주해서 15% 이상 하고 어차피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게 뻔하다면 단일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의 편세는 김문수, 이준석이 동시에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합쳤을 때 그때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정도의 지지율이 되느냐를 봤을 때는 그러면 내가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을 마지막으로 정치할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이 남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정통 지지층도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단일화 안 해줘서 이준석 때문에 우리가 아깝게 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버리면
유승민 전 의원처럼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조금 오랫동안 휘말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좀 단일화의 의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말로는 그런 거 개의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정치를 가겠다 하는데 윤준진 평론가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자,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 공보단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 쪽에서 단일화 조건으로 당권을 제안했다. 자, 그러면 당권을 어떤 대표성 있는 사람이 제안하며 당권을 어떤 식으로 몰아줄 수 있을 것이며 자, 어떻게 된 건지 좀 파악해 보셨어요? 윤준진 평론가님. 아니 저는 일단 친윤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지금 존재하는가도 의문이에요. 예. 친윤이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옹호하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당권을 제한한다. 이거는 사실 저도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 해주고 어차피 당의 개혁과 세대 교체가 필요하니까 또 이준석 후보 이번에 상당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니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이 우리 당을 이끌면 좋겠네. 이게 당권 제한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 공학적 아이디어들을 편하게 격의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인데 네. 저는 이 이동훈 공보단장께서 너무 이것을 무슨 특정한 세력이 공작하고 조작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는 네. 오히려 보수의 대통합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이것은 그런 제안도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 또 그것이 유효한. 아니 그럼 누가 당권을 제안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뭐 당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지도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뭐 이번에 좀 임명된 것인데 너무 좀 약간 낭설에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수진 평론가님, 민주당은 고발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취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평가를 하시는지 분석을 하세요. 근데 고발 취지는 이제 부당한 대선 개입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거는 근데 글쎄요. 주체가 불분명한데. 그죠? 네, 그렇기도 네, 네. 하고 사실 이제 뭐 수사를 해보려고 하면 물론 의혹만으로 수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좀 단초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네네. 정확하게 사건 내용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선거 때 좀 빈번하기 쉬운 고소고발전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싶고 네. 이동훈 대변인이 사실 뭐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또 어느 정도로 그 신빙성을 갖고 제안을 해온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사실 무시하려고 하면은 그냥 덮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지적을 하자면 선거 전략 측면에서 개혁신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이게 폭로라고 할지라도 폭로는 아니었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 국민의힘과의 친연성은 더 두드러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에 오늘도 이제 항의 그런 담론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사실 1차 TV 토론을 보면 단일화 프레임을 자초하는 토론을 이준석 후보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점들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아까 저는 윤주진 평론가 지적에 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네. 무당층이나 중도층 혹은 중도 진보층이 봤을 때 혹은 제3당을 원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준석 후보는 크게 봐서는 국민의힘 쪽인 것 같아 이렇게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그런 얘기를 오픈시켜버리는 것도 또 하나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대집안에서 네. 작은 집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개혁신당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자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다큐 영화 관람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후보 1호 선거원이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우선 윤주진 평론가님. 예. 정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후보가 24시간 죽어라 전국을 다니면서 한 표 한 표를 모으고 있는데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이제 공중분해가 돼버리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의원들 사이에서 제발 좀 누가 말릴 수 있으면 말려달라라고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윤 어게인,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영화 관람을 기점으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선거를 이렇게 어렵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현실 인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는 김문수 후보에게도 사실 부담이 되는 프레임이잖아요. 과거에 뭐 정광훈 목사 문제도 있고 저는 근데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된 이후로 그런 문제는 아주 스마트하게 잘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극우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는 노력. 근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영화를 봐버리면 그러면 또 마이크는 김문수 후보에게 가요. 부정선거 여전히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이 뉴스가 다른 더 좋은 뉴스가 나가야 되는데 도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더라고요. 누가 야 오늘 이재명 후보 하루 쉬어도 되겠네 그냥 집에서 그 정도로 정말 악재고요. 정말 섭섭한 부분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도와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딱 한마디로 하면 사과해야죠. 사과. 모든 죄와 책임은 내가 안고 갈 것이니 국민의힘은 놔달라. 그리고 계엄으로부터 탄핵에 이르는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서 멈춰야 되고 김문수와 국민의힘은 있는 그대로 봐달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네. 자, 김수민 좀 평론가님. 비현실적일 것 예,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말 안 하는 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욕하면 됩니다. 윤 전 진짜요? 대통령이 말 안 하는 것보다 또 다른 그냥 욕을 발상이네요.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민주당은 보니까 약간 또 공격 모드에 나서는 것 같아요. 어제 네. 기점으로. 너무 만만한 그 공격 소재를 제공을 해준 거고 예. 윤 전 대통령의 이게 정치적 전략적 의도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게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것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된다거나 혹은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가 접으신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외연을 가장 축소시킬 수 있는 이슈가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화관에 가서 관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굉장히 네. 만만해진 거고 네. 이거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되게 호재로 삼고 딱 선을 그으면 분리를 하면 되는데 또 김문수 후보가 이걸 가지고 의혹이 있으니까 선관위도 계속 해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인 거고 이게 또 나아가서 지켜볼 만한 것이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때 투표를 할 거냐 하면은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부정선거라면서 또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네 결국에 굉장히 코미디거리를 던졌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윤주진 평론가님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아까 해도 너무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제 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TV 토론 제안했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거절하니까 그 다음 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 영부인 검증을 강화하겠다. 검증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 어제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팽배한다면 조금 더 나간 어떤 제안.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우리가 발의하겠다라든지 뭐 예컨대 그런 약간 강도 높은 게 이런 주말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근데 뭐 특검까지 갈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내부 분열까지 가져올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뭐 굳이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뺏긴다면은 상당히 그 강도 높은 수사가 분명히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포문을 열 필요 있냐라는 건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응해야 된다. 출석해라. 그리고 반드시 엄정 수사해서 특히 최근에 이제 무슨 뭐 또 고가의 가방 얘기가 좀 나오고 또 특정 종교와 연루돼서 이제 뭐 귀금속 문제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버리면은 국민의힘도 사실은 속된 말로 쉴드 불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더 과감하게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젊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 메시지 파워가 있으니까 김건희를 수사해야 된다. 그것은 분명히 충분히 던질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너무 옹호하고 비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후보조차도 털어낼 수 있는 발언과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수인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제 뭐 한 열하루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막판 추격을 위해서 뭐 우리가 중도층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게 나오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굉장히 강하게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이 12.3 사태 직후부터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손절하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이 대선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반년 가까이 그런 것을 안 하다가 벼락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뭘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국민의힘이라면은 한
한 세 가지 계엄 이슈를 던질 것 같은데 벼락치기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네. 계엄에 대해서는 국회가 승인을 해야 되도록 한다. 그리고 헌정 파괴 범죄자는 사면하지 않는다.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이 세 가지를 국민의힘에서 던지는 수준이 안 된다면은 좀 만회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이제 던지긴 어렵겠지만 여하튼 그 정도로 강도 높은 게 나와야지 어느 정도 더 해볼 만한 게임이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자, 시간이 좀 남아서 김수인 평론가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시장이 네네. 이제 정계 은퇴까지 하고 당도 탈당하고 하와이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특사단이 가서 뭐 했더니 뭐 보수 대통합인가 뭔가 플래카드도 들고 사진도 네. 찍고 김문수 후보 지지는 얘기를 했는데 대선 전까지는 안 간다. 또 그렇게 밝혔고요. 네. 자, 대선이 끝나면 홍준표 전 시장은 정치판 그리고 국민의힘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 어떤 생각을 갖고 네. 있을까요? 하와이에서 지금. 그건 비밀이지. 마이 시크리트. 시크릿. 자, 그러면 네. 정치판에 안 돌아올 수도 있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네네. 이거 보통 많은 분들이 돌아오려고 이 밑자를 깔아 놓은 것이다라고 네. 일단 저는 얘기를 이미 돌아와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미 돌아와 있어요. 이미 돌아와서 열심히 메시지를 내고 계시잖아요. 정치라는 게 결국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네. 이미 말로는 정치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나는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소예는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지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에 큰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소예. 지금도 해바라기 센터를 다니며 정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책을 볼 땐 마음이 즐겁다는 소예는 공부를 통해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중입니다. 전교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의젓하고 똑똑한 소예를 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미안하고 안타깝기만 한데요. 중국인인 엄마는 휴지 공장에 다니며 살림을 꾸려나가 보지만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형편은 늘 부족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오늘도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용돈 2,000원을 곱게 접어 저금하는 소예. 외국인 한부모 가정인 소예와 엄마를 위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았고요. 동쪽 지역은 선선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20도 안팎에 머물며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정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의 기온도 조금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늦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과 광주, 제주 16도, 세종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부산과 제주 21도, 대구 22도, 대전 24도 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충남 서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에 비가 조금 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약 한 달간의 심리 끝에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의 영화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제주도와 경남 양산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비상계엄은 세 번째 4.3 사건과 같다며 이번 대선으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에 머물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당선 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회의원 수 감축,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정치개혁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단일화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신간도서 한 권 가격이 2만 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작년 신간도서 평균 가격이 19,526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8% 오른 것이고 4년 만에 18.9% 상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오후엔 경남 양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PK 지역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대선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이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님 지금 맡은 직책이 선대위 후보직 속 국가인재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는지 짧게 소개해 주십시오. 약간 비밀 일정도 있습니까? 그거 되게 다 비밀 일정입니다. 예. 인재위원회가 위원장만 있고요. 예. 부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혼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예. 다 거의 뭐 비공개 일정들 했고. 그러시군요. 사람 만나는 거죠, 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후보직 속에 네. 특임단이라고 해가 특임 소통단이라고 해갖고 당의 5선, 4선, 5선, 6선 중진들 중에 예. 특별한 선대위 직책 안 맡은 분들이
후보를 대신해 갖고 네. 외부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도층 인사들이죠. 뭐 예, 종교계, 기업, 또 학계 뭐 이런 분들 만나고 다니는데 저도 또 오늘도 두 분 또 만났었고 그래요? 그냥 바쁩니다. 그냥. 네. 깜짝 놀랄 만한 영입 인사 있습니까? 그죠? 그 특임 소통단에서는 예. 이재명 후보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지향하는 정책과 가치가 어떤 건지 네. 이런 거 좀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인재영입 관련해서는 뭐 이게 후보한테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합니다. 자, 오늘 내일 이재명 후보 동선 오전에 제주였고 오후엔 경남 양산, 내일 김해 봉화 이제 유세 펼치고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는 좀 고전했던 곳이 부산 경남이잖아요. 네, 예. 지금 공식 선거운동 한 절반 소화하고 어떻게 분위기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영남권의 네. 현장의 민주당 그 운동원들이라든가 또는 제가 언론계 분들에게 좀 전화를 해보면은 네.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3년 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졌다. 네. 이재명 후보를 뭐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분도 좀 적어졌고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지역위원장들은 되게 굉장히 좋아졌다고 좀 고무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었어? 경북 출신이었어? 그다음 몰랐던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 오해가 좀씩 벗겨지고 있는 것 같고요. 누구지? 과연 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지지율도 상당 정도 오를 걸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발생했던 아까 뭐 인재위원장이신가 직접적인 업무하고는 관련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예. 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민주당 선대위 직책까지 받아서 합류했다가 이제 철회됐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김대남 영입은 실수다. 문책 검토도 이제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큰 선거 치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긴 해요. 예, 근데 뭐 김대남 저 대통령실 뭐 행정관 네. 또는 비서관 직무대행 좀 했더라고요. 네네. 이분이 뭐 그렇게 뭐 거물 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선대위에서 본부장급은 그 지도부에서 선대위 지도부에서 이렇게 검증을 좀 하지만 네. 되게 부본부장 이하는 선대 본부장 책임하에 임명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선대본부장이나 또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추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본인들도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정확한 검증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네. 일종의 좀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프닝이다. 네. 예. 자, 정성호 의원님 최근에 국민의힘 그 김상욱 의원 민주당 영입이 있었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그 전에는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선대위원장들 그리고 뭐 김상욱 의원, 허은하 전 대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게 어떤 하나의 일사불란한 체제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선대위원장들이 좀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개별 접촉을 합니까? 뭐 영입 과정에 있어서 근데 개별 의원들이 예. 그 가까운 분들 이렇게 그런 위주로요? 접촉한 경우가 많고요. 네네. 다만 이번에 김상욱, 김영남, 허은하 네. 다 그 보수정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제가 상당히 좀 오래전에 한 번씩 뵀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책과 가치가 어떤 건지 과연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제일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만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 노선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해소시켜줬죠. 그리고 고민하신 다음에 또 지도부에서 또 지도부와 다시 만나갖고 영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제 이해가 바르다면 지금 정성호 의원님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의 영입에 있어서는 역할을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했습니다. 많이 하셨군요. 근데 여튼 저도 그 오프닝 멘트에서 정성호 의원님을 설명하면서 이제 인터뷰가 있을 거다 2부에서 그러면서 원조 친명, 친명 좌장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두 번 읊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 지금 이재명 후보 의중이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거를 누구보다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정성호 의원님인데 정성호 의원님 보시기에 김상욱, 허은하 이런 분들 영입이 대선에 어떤
얼마간의 임팩트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뭐 민주당이 예. 국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국민의힘이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든가 또 파면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완전한 그 단절, 네.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을 잃은 보수가 있거든요. 또 합리적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 김상욱 의원이나 또는 김영남 전 의원이나 또 허나 전 의원들도 합리적인 보수 또는 어떤 중도 개혁적인 보수 이런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강한 보수와 민주당 함께 가야 대선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국민 통합에 있어서 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뒤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앞쪽으로 좀 끌어당겨 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다큐 영화 관람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1호 선거운동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2.3 내란으로 인해 갖고 지난 4월 4일 날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당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국민들 앞에 국가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조기 대선을 만든 주범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세요. 좀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이 파면의 가장 큰 원인 중 본인이 내란의 동기로서 부정선거를 주장했었는데 그거 전혀 아니라는 게 다 이미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헌재 판결로서 근거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선거를 갖다 정당화하는 부정선거를 또 강변하는 그런 영화를 갖다 관람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본인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지금 재판도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부하였던 군 지휘관들이 국회에 출두해갖고 대통령이 군인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했다고 지시를 했다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재판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선고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 극우 아스팔트 보수들을 다시 결집해갖고 뭔가 본인의 그 안위를 도모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도 하세요. 네네. 그래서 뭐 결국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우 강경 세력뿐이다. 그분들 어떻게든 다시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고선 왜 저러고 다니는지 저는 뭐 그 여야를 넘어서 아니면 이게 정당을 넘어서 정파를 넘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적 혼란 상태, 위기 사태를 만들어낸 그 범인 아닙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좀 자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대선에서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매우 적절치 못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요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저께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을 뽑는 거지 배우자를 뽑는 겁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의혹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명품백 수수했다든가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뭐 관여했다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외국에 외유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명태균 씨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못하고 나서 지금 뭘 검증하겠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에서 배우자를 검증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통령 뽑는 거예요. 배우자 뽑는 게 아니라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 뭐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후보는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은. 이건 뭐 장난하자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부실함을 갖다가 감추는 의제 전환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웃기는 얘기고요. 정말 김문수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그의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고 그게 후보자 토론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날인 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의 검증 방안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예. 대통령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우리가 관계를 끊었다. 이런 면에서 득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또 명태균 씨 재판을 통해 갖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권진법사더니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무속인들의 어떤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지금 와서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 사과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네. 네. 그거는 그 선거 어떤 추세나 이렇게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판세 좀 여쭤볼게요. 선거가 이제 딱 중반 반환점 막 돌라 그러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라서는 좀 간극이 다르기도 네네. 하고 그런데 네네.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많이 그 당 그 파트에서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지금 판세라든지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네네. 국회의원 선거 7번이나 치러봤는데 예, 예. 뭐 끝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끝나야 그래요? 끝난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판세를 보고 분석해갖고 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특히 선대위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 네. 선거 책임자들이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우리가 수습하겠다고 호소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약간 우세하다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네. 또 저희가 국민들이 보기에 오만하다. 민주당이 좀 자만하고 있다. 또 다 된 것처럼 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한순간에 민심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뭐 초지일관 겸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그런 비전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호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간절하고 절박한 쪽이 이긴다. 겸손한 쪽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막 그 뭐 어디 앞서간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뭐 징계까지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건 엄살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정치인들은 늘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국민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저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네. 좀 겸손하게 해야 되겠죠. 그건 저는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향후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이번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어떤 상황이 되든 권력을 얻든 잃든 계속돼야 하는 조직 일관 계속돼야 하는 정치 집단의 자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네. 발언, 그다음에 또 호텔 경제학 발언,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오히려 스스로 패색이 짙다고 하는 걸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것인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 위기에서 구출하게 할 건지 그런 정책과 그런 비전들을 얘기를 해야지 커피값 120원이 어떤 저천이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오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5년 전에 경기도의 계곡을 정비하고 나서 네. 계곡 상인들에게 다른 업종으로 다른 그 업으로 전업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들었던 게 예컨대 고 부가가치. 그렇죠. 고부가가치 있고 그 당시 커피 원두의 가격이 한 120원 정도 되는데 네. 하루 종일 닭볶음탕 같은 경우 뭐 하루 종일 끓여갖고서 하나에 뭐 5만 원 뭐 몇만 원 받아서 얼마나 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과정에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걸 이번에 좀 5년 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좀 정확치 못하게 좀 발언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커피 원두값이냐 5년 전 가격이냐 지금 자영업자의 마음을 상하겠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김문수 후보의 경제 철학 또 이 경제를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걸 갖고 이재명 후보와 토론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네. 이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응 방식을 우리 언론에서 또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른바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얘기해서 정면 돌파입니다. 네. 정면 돌파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쉐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유세 현장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서 본인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하고 호텔 경제 이것도 이제 강력하게 아주 먼저 얘기를 꺼내가지고 막 하면서 근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식한 소리, 바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상대 당에서는 네. 국민을 내려보는 오만한 태도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또 비판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후보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 그 대선 경선 경쟁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대선 과정에서 그런 지연 말단적인 문제 갖고 말꼬리 잡고 하는 거에 그런 거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저는 뭐 이 문제 관련해서 후보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케이. 그거는 이제 말꼬리를 잡는 상대 정파에 대한 얘기다. 뭐 이런 그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기본 시리즈 공약을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절반 선거운동 이제 남아 있는데 절반 선거운동 지날 때까지는 주로 경제정책 관련해서 성장이라든지 네네네. 친기업 이런 네. 쪽에 주로 그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 딱 절반을 넘는 시점에 기본사회 이걸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어떤 성장과 분배 이게 수레의 양축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정면 돌파입니까? 아니 그건 수레 양축이죠 당연히. 아, 그래서 지금 그런 뭐 겁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12.3 내란이 있었고 대통령 파면되고 국가의 지금 리더십이 좀 붕괴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기업인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외국과 뭔가 어쨌든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어떤 계약 같은 게 정부가 그 공무원들이 또 장관들이 나서서 좀 보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설명도 해주고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 뭐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다. 그 더 하나가 잘 살아야 된다. 근데 먹고 살고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을 하려면 성장의 원동력은 그 동력은 기업이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정말 기업들이 활력을 좀 갖고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기업의 이익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성장의 과실들이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 함께 가는 사회가 기본 사회다. 출산, 주거, 의료, 복지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방향 나가겠다. 그건 종합적인 어떤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네. 자, 우리 정성호 의원님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법률 전문가기도 하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 반대당에서는 이제 어떤 사법부 흔들기라고 이제 비난도 하는데 그런 부분 제가 질문 몇 개 드려볼게요. 네네.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 접대 의혹 제기했고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판사가 부적절한 행위하면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신 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판사를 콕 집어서 공격하니까 과연 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 관련된 판결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주시하는 판결을 할 때는 눈치를 봐야 하는지 위축되지는 않을지 그래서 상대당은 이걸 사법부 흔들기라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저는 그걸 한번 판사들께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제가 중심에 서갖고 사법부의 독립을 판사들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갖다가 34일 만에 내렸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날 때까지 평균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보면요. 네. 평균 소요 기간이 1200일인가 1300일 한 3.3년 정도 됩니다.
보통 가장 길었던 건 7년이 걸렸고 가장 짧았던 게 150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제1야당의 당대표가 네. 관계된 그 사건을 34일 만에 그야말로 기록도 안 읽고 처리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고등법원에서 재판 연기 신청을 내가 연기를 받아냈는데 그 지금 윤석열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재판부가 어떤 재판입니까? 이분이 주기현 판사가 네. 내란에 지금 우두머리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분이에요. 지금 뭐 형사소법 만들어진 일에 일관되게 일자로 계산했던 거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서 이게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고 석방을 했습니다. 네. 내란에 우두머리 석방했던 분이에요.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 재판은 당연히 공정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느껴지지 않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하 통로로 출입하게 하고 재판 비공개하고 지금 다시 국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공개도 하고 네. 지금 뭐 앞으로 나오고 정문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믿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정에서 자기가 또 해명을 했어요. 판사가 재판에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되지 자기 신상 문제를 또 재판정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례적일 겁니다.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한 거죠. 예. 법정에서 좀 본인이 그런 어쨌든 뭐 유흥업소 출입했다는 그 의혹이 있다고 하면 따로 본인이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보도자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신상은 법정에서 자기 신상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이 이렇게 재판하겠다 이런 의지 표시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법원의 그 행태라든가 네. 고등법원에서 바로도 그다음에 기일정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법원에서 그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재판의 공정성, 그다음에 선고의 공정성 이거 다 훼손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기일을 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 그 정성호 의원님 말씀은 지기현 판사라든지 조희대 대법관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그 판결을 했다 이렇게 그 민주당의 공식 입장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셨고요. 자, 이 부분은 그럼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공직선거법에서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진행하는 각종 입법 있잖아요. 네네. 지금 개정안, 재정안 뭐 이런 거. 네.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 삭제하는 법안. 네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 면소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네네. 대법관 100명 까지 늘리는 법안. 판결 내린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자, 이거는 중도층들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어쨌든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행위 부분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행위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검찰이나 법원에 많은 재량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축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뭐 우리가 일방으로 통과시킨다는 것보다도 좀 엄정하게 저희들이 논의 좀 해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그 시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그 대법관 증언 문제는 조희대 그 대법원에서 네. 재판의 신속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네. 사실 3개월 안 해도 되는 3개월 안에 뭐 선거법이니까 해도 되는 걸 34일 만에 끝냈습니다. 사실 재판의 신속 문제는 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느리다고 하니까 네네.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거부터 많이 논의됐던 게 대법관 증언 문제거든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대법관 증언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지키려고 네.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관 증언 문제는 충분히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법의 왜곡죄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네. 여야가 잘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거를 묶어서 상대 당은 이게 이제 사법부 흔들기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삼권 분립 무력화되고 삼권 통일이 되는 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또 사법부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판사들이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는 거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지난 세월을 보면 더 사법부의 독립 또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더 많이 옹호해 왔습니다. 저는 그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정성호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 이른바 원조 친명, 친명 자장으로 불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삶의 과정, 그 성장 스토리를 보면은 네. 가장 바닥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 스토리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기회와 희망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38년 직위입니다. 매우 유능한 사람입니다. 매우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유능한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이 각 가정마다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권자들이 아직도 공보물을 잘 읽지도 않고 그냥 버린다고 해요. 네,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책자형 선거 공보물이 배달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상당수가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바로 분리수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후보자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종이 공보물에 대한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젊은 층들, 특히 SNS나 모바일 콘텐츠를 선호하면서 종이 공보물은 사실상 쓰레기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고령층의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일부 노년층의 경우 여전히 공보물을 좀 꼼꼼히 읽으면서 후보자의 경력이나 공약을 비교하는 데 활용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고령 유권자는 이제 이미 지지 후보를 정했기 때문에 공보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버렸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게 2,400만 부에 달하는 책자형 선거 공보물이 발송은 됐는데 네. 실제 활용도에는 좀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종이 공보물 이제 발송하는데 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듭니까? 네, 이 종이 선거 공보물 발송에는 약 370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320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번엔 물가가 좀 상승하면서 그 영향으로 비용도 는 겁니다. 게다가 책자형 공보물 외에도 추후 발송이 될 전단형 공보물까지 포함하면 총 발송량은 4,700만 부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액수도 더 늘어나다 보니 막대한 세금이 이렇게 투입이 되지만 유권자 다수는 사실 이를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기 때문에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아직 예산 결산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지난 대선 사례를 봤을 때도 이번에 비슷한 규모가 쓰인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일각에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니 세금 낭비와 환경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보물 발송 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전자 공보물로 대체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나오는데 이걸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그 관련법이 좀 발의되기도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전자공보물과 종이공보물 발송 시기가 다를 경우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동통신사로부터 유권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자공보물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들, 고령층 같은 경우는 이제 현행 제도의 유지 필요성도 함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래서 선택형 수령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종이 공보물로 직접 요청을 할 경우에만 수령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전자 방식으로 대체하는 건데요. 이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선택 수령 시스템이 좀 자리 잡아서 선거 공보에도 유사한 방식이 좀 도입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얘기입니다. 최근 중국과 홍콩, 대만, 동남아 등지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네, 최근 중국, 홍콩, 대만, 태국 이런 곳에서요.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홍콩에서는 최근 4주간 성인 중증 환자가 81명 중 30명이 사망했는데 사망률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 환자도 급증하고 있고요. 중국 본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호흡기 질환 의심 환자 중 코로나 확진 비율이 지난달 3월 말 기준으로 7.5%에서 최근 16.2%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2주간 신규 환자 수가 이전보다 거의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이번 유행이 좀 6월 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태국의 경우에요.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올해 들어 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8천 건을 넘어섰거든요. 네. 이 중 대부분은 사실 30대 감염자였지만 사망자의 80%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확산세가 좀 가팔라졌는데요. 지난주인 5월 11일부터 17일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3만 3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2배 이상 늘었거든요. 네. 이 가운데 2천 명은 또 중증으로 분류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도 방콕에서만 일주일 사이 6,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네. 누적 감염자가 3만 6천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유행의 주요 원인이 XEC라는 오미크론 계열 신종 변이거든요. 이 변이가 일반 독감보다 7배나 빠르게 퍼진다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치명률은 좀 비교적 낮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국내 상황도 짚어봅니다. 국내에도 확산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뚜렷한 확산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초 기준 입원 환자는 146명인데요. 물론 직전 주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 달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물론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국, 대만, 태국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왕래가 꾸준히 있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 유행세가 워낙 가팔라서 또 이제 우리나라로 전염이 다시 옮겨올 수도 있고요. 네네. 또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실내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 환기가 부족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면역력이 약화된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재유행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그간 시행해 왔는데요. 네. 원래는 4월 말까지였는데 접종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6월 말까지 접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5월 13일 기준으로 전체 고위험군 중 47.4%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질병청은 올해 여름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남은 기간 동안 고위험군의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용하지만 해외 확산세를 고려하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북한이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진행하는 도중에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사고였어요? 네, 어제 신형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을 북한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 중에 함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수는 이제 건조한 함정을 바다에 띄우는 작업이잖아요. 네.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요. 함정의 선수와 선미에 설치된 대차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서 균형이 무너졌고 함미의 썰매가 먼저 이탈해 함체가 자초됐습니다. 결국 구축함의 저부 일부가 파공이 되면서 함수는 선대에서 떨어지지 못한 채 구조 전체가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있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김 위원장이 또 이 전 과정을 또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를 보고 김 위원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 사고이자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고요. 또 이 사고는 단순한 실무 문제를 넘어서 국가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다라면서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전까지 무조건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지금 5,000톤 구축함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구축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된 겁니까? 네, 이번에 사고가 난 함정이 최현호 2번 함인데요. 네. 북한 해군이 야심차게 개발한 전략 구축함입니다. 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의 기술을 일부 도입해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가로 무기 및 함정 건조 기술을 제공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진 함정 건조 노하우와 수직 발사 체계 기술 등이 이번 신형 구축함에 반영됐을 것이다라는 관측인데 북한이 갑작스럽게 고성능 함정을 건조한 데에는 외부 기술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네. 북한은 비슷한 규모 또 다른 함정도 건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건가 보죠? 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매체인 분단을 넘어라는 곳에서 그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요. 네. 지난 12일 촬영된 청진의 한북조선소 위성 사진에서 건조 중인 대형 함정이 포착됐습니다. 함정 길이가 144m였고 지금 이 사고가 난 최연호랑 매우 유사한 외형을 가진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함정이 은폐 그물망이 없이 노출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북한이 해당 함정을 내부용이 아니라 대외 과시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종전 최고가를 얼마 만에 이게 돌파한 거예요? 네, 일단 비트코인이 미 동부 시간인 어제 오후 7시 25분 기준으로 11만 774달러를 기록하며 네.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의 벽을 넘었습니다. 종전 최고가였던 10만 9,358달러를 4개월 만에 경신한 겁니다. 네. 이날 이 오전까지만 해도 10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오전 11시경 전고점을 넘어 10만 9,400달러를 돌파했고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뭐 현재 거래소별 시세 차이로 인해 일부 플랫폼은 아직 11만 달러를 넘진 않았지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는 명확히 신기록을 쓴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이번 랠리가 단기적인 투자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제도권 편입 기대감까지 반영한 결과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영어로는 at last, finally 뭐 이렇게 하죠.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극적으로 마지막 퍼즐을 마쳤습니다. 유럽 빅리그 데뷔 15시즌 만에 드디어 우승컵을 들어올렸어요. 네, 15시즌이나 걸렸습니다. 와. 사실 뭐 김민재 선수 뭐 이태리 가서 독일 가서 우승컵 들어올리는 거 보셨으면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5년이나 걸려요 이게. 네, 팀의 주축 선수이면서 사실 근데 오늘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시작을 할 적에 네. 선발 출전 명단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훈련 다 잘했다고 하고 선발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선발 팀과 같이 조끼를 입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셨을 텐데 명단에 없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그런데 전반 42분에 존슨 선수가 이거 뭐 골을 터뜨렸다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조금은 이게 이런 마지막 퍼즐을 채우는데 좀 화려한 골, 멋진 골이 아니라 이런 골로 된다고 하는 생각이 주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어쨌든. 예. 네, 그럼 뭐 페페 선수가 올려준 공을 문전 쇄도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골 그물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첫 골을 넣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 22분 됐을 때 히샬레송 선수가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라운드에 들어놓으니까 전격 교체가 돼서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후반 22분에 그라운드에 나왔습니다. 네. 뭐 처음 데뷔했던 독일도 아니고 잉글랜드 프로축구를 누볐던 그야말로 잉글랜드도 아니고 스페인 빌바오 경기장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 사실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패스가 생각만큼 잘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슈팅이나 크로스가 날카롭지 못해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네. 근데 맨체스터 너무 반격이 거셌어요. 뭐 진짜 누가 뭐 맨체스터가 이겼다고 해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충분할 만큼 반격이 거셌는데 네. 판더베 선수가 골대 앞에 거의 들어가는 공을 걷어냈습니다. 네,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 점프하면서 오른발로 차냈잖아요. 와. 비카리오 골키퍼가 거의 정말 우리 이런 골키퍼 있으면 월드컵 가서 단 한 골도 안 먹겠다 싶을 정도로 막 막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사실은 이 두 선수는 골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손흥민의 마지막 퍼즐을 지키는 무슨 전사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 흔히 뭐 우승이 없으면 레전드가 아니다 그랬었는데 그 레전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몸을 날리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손흥민 선수가 팀을 잘 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뭐 그 빅리그에서도 또 국가 대표이면서도 사실 우승컵과는 크게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우승컵 하나 들어올린 게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유일합니다. 뭐 지난해 그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에 우승 도전했다가 아무리 이상한 그 독일의 클린스만 감독 오셔가지고 약간 좀 해조 축구하다가 약간 무너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쳤었는데 어쨌든 간에 15시즌 만에 드디어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외로 손흥민 선수가 상복이 없었다는 거를 뭐 많은 팬들이 또 알게 된 것 같고 아까 레전드 얘기하셨는데 이번엔 레전드 할래. 이번엔 레전드라고 불러달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고요. 네. 정말로 보니까 손흥민 선수 우승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우승컵 들고 막 포효했고 그다음에 땅을 치면서 울었고 또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네. 네. 확실히 뭐 기쁨의 순간 환호도 있지만 눈물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경기 추가 시간이 8분 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길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네, 그랬는데 경기가 끝나고 조용히 그라운드에 엎드리는 손흥민의 모습 그리고 일어나서 포로 선수를 시작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지스 선수하고 안고 거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선수들이 다 자국 국기들을 이렇게 몸에 두르거나 허리에 매거나 하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네. 손흥민 선수는 태극기를 또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는 아르헨티나 국기를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정말 15시즌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뭐 우승컵을 들어올리다 이마에 한번 맞았다고 해요. 그래도 막 진짜 환호와 그랬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뭉클했던 장면은 그런 시상식이 다 끝나고 가족들과 상봉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네. 그때 아버지 손흥정 씨가 와서 두 사람이 뭐 아버지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예. 뭐 아들은 나는 아직 우승컵이었기 때문에 레전드가 아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새로운 접점을 찾아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근데 그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스포츠가 주는 스포츠만의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전드도 됐고 레전드 불릴만 하고 다음 목표가 이제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월드컵에 와서는 이 선수가 얼마나 또 활약을 펼쳐줄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또 어떤 손흥민의 이야기를 또 느끼게 됐을까.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사실 경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다이나믹하진 않았지만 네. 잔잔하게 무언가 남는 그리고 어떤 선수가 드디어 레전드가 되고 현역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는 순간을 같이 보면서 네. 아 이건 정말 꿈 같은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손흥정 부자 그 부둥켜하는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자, 저희가 방송 마칠 때 음악을 한 곡씩 듣는데 오늘 마지막 곡 선곡은 우리 김환수 기자님이 해주셨습니다. Fall Out Boy의 The Last of the Real Ones.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 우승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실 그 선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근데 그 해외 축구를 보시기 위해서 새벽에 깨신 분들은 네.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이긴 경기에 하이라이트가 나올 때 깔리는 배경음악. 아 그렇군요. 배경음악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활기차고 마지막에 그 뭐랄까 가사도 네가 진짜 마지막 진짜 백이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 나의 슬픔도 나의 기쁨도 너로부터 시작됐고 이런 결말이 만들어졌어. 네. 뭐 우주에서 처음 본 뭐 이런 가사들을 보면 아 정말 팬심이 살아나는데 마지막 그 피날레 부분이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네. 그리고 또 새벽에 해외 축구를 보시기 위해서 한 번쯤 일어나신 분들이었다면 그 멜로디가 생각이 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대선판에서 내가 진짜 백이라고 서로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막 내린 프로농구 소식 알아봅니다. 결론은 28년 만에 LG의 우승. 기어이 드디어
오늘 드디어 기어이 애틀래스트 파이널리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정상에 올랐어요. 네. 그 사실 우리나라 프로농구가 출범한 게 1997년입니다. 그리고 네. LG라고 하는 팀, LG 세이커스라고 하는 팀은 사실 항상 강호였거든요. 네. 근데 마치 야구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야구가 29년 만에 우승하는 것처럼 28년 만에 다시 우승 도전을 했었는데 사실 정규리그에서는 2위였어요. 네. 그리고 정규리그 시작할 때는 8연패를 당하면서 9위까지 쳐진 팀이었거든요. 그 팀이 기어코, 기어이, 끼역꾸역 올라와서 정규리그 2위를 하면서 정규리그 1위 SK와 붙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규리그 SK가 워낙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 좀 서로 경쟁은 하지만 SK 쪽으로 기울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있었는데 네네. 완전히 빗나갔어요. 첫 경기 하면서 첫 경기 1차전을 LG가 가져갔고 두 번째 경기마저 가져갔고 그래서 우승 확률 85%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마 세 번째 경기도 이길 거야? 그럼 세 번째 경기도 이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승 확률 100%입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SK가 4, 5, 6차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LG는 28년 만에 우승을 그리고 SK는 리버스 스윕이라고 해서 3패를 당한 뒤에 4연승을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승리를 꿈꾸면서 두 팀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7차전 정말 농구가 아니라 처절한 경기였습니다. 처절했군요. 예, 그 처절한 경기였는데 결국은 LG가 웃었고 조상영 감독은 사실 뭐 조상영 감독이 올 시즌에 남긴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네. 이긴 경기의 옷은 자기가 직접 빨아서 다시 입는다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LG 하면은 저기 뭐 가전제품들 많은데 굳이 이렇게 손세탁해서 본인이 입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흘리는 눈물 선수이면서 감독으로서 또 우승을 했었던. 근데 정말 주목받아야 할 선수는 그 우리나라 나이로 프로 40이 된 허일영 선수입니다. 40이요? 네, 본인이 그랬어요. 자기는 데뷔 때부터 단 한 번도 주연인 적이 없었고 자기는 조연이었다. 예. 그런데 만 40까지 그 40까지 버티면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우승을 하고 그 챔피언 결정전에 MVP가 됐는데 이 선수가 되게 사실 왜 조명받아야 하냐면 SK에서 정규리그 1팀 SK에서 이 선수가 이제 나이도 다 됐고 기량도 안 될 것 같아서 LG에 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팀에 가서 자기 친정팀을 꺾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뭐 항상 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해서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되면 그 최고 못지않은 또 다른 최고가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준 그런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프로야구가 최단 기간 400만 관중 넘어섰습니다. LG가 또 LG네요. 네, 또 LG입니다. 네,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지키고 있어요. 네, 지난 이제 출루 머신으로 불리는 홍창기 선수가 네. 이제 일루 파울 플라이를 잡으려다 넘어지는 장면에서 정말 그 LG 팬들은 탄성을 질렀을 겁니다. 이거 부상이면 안 되는데, 근데 부상을 당했고 인대가 파열돼서 4개월간 뭐 수술 치료를 받게 되면 사실 올 시즌은 마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김광률 선수나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가 부상을 당해서 있는데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마운드도 타격도 항상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염관량 감독이 그나마 좀 요즘 뭐라고 할까요? 희망을 보는 게 부상자들이 생겼지만 돌아오는 부상자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LG를 지킬지 모르겠지만 에르난데스 선수도 이제 많이 회복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2023년 우승할 적에 필승조로 활약했던 유용찬 선수가 1군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에 잘 나와서 성공적으로 1군에 데뷔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얼마 남지 않은 필승조에 정말 부실해질 대로 부실해질 수 있는 LG 마운드를 지키면서 네. 지금 사실 뭐 2경기 차 선두를 지키고 있거든요. 네. 잘 만들어 간다면 또 LG가 올해도 뭔가 일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선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정우 선수의 타격 폼이 또 조명받고 있다고 하는데 왜 어떤 점이 그렇죠? 사실 오늘 그 캔사스시티와 홈 경기 나왔는데 네. 그 3타수 1안타를 쳤는데 2루타를 쳤어요. 2루타를 치고 나서 이 선수 요즘 타율도 괜찮고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타율이 떨어졌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 메이저 리그를 보게 되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라는 그
매체에서 네. 굉장히 메이저리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이정우 선수를 계속 눈여겨 보면서 이번에 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치면서 상체를 제끼면서 이렇게 허리를 많이 쓰는 스윙인데. 네, 다른 선수보다 그 각도가 크다는 거죠. 아, 각도가. 네, 그래서 예. 사실 그 예전에 이정우 선수를 1번 타자로 기용할 때는 네. 장타보다는 단타 위주로 그리고 출루율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네. 3번 타자로 옮기면서 이 선수를 이렇게 활약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컨택트가 일단 정확하고 네. 그 정확한 컨택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퍼스윙을 하는 거죠. 어퍼스윙 각도가 39도 정도. 다른 네. 선수들보다 좀 각도가 크기 때문에 허리가 확 꺾어져요. 네, 힘이 실리면 뭐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장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그런데도 또 저거 한 건 뭐냐면 삼진을 당하는 횟수가 다른 선수들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장타를 치고 삼진 숫자가 줄어들고 그렇다 보면 이 선수 뭐 한마디로 괜찮은 선수인데 주목해봐야 되겠는데 이러다 좀 잘 치게 되면 뭐 시즌 초반에는 타격왕도 또 MVP도 뭐 기대한다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네. 팀 승률하고 조금 맞물려 준다고 한다면 이정우 선수 올해 굉장히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프로야구 롯데와 3위 롯데와 이제 2위 한화의 경기를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두 팀의 경기가 반 경기 차입니다. 한 경기를 이길 때마다 승부가 바뀌게 되는 거죠. 2위, 3위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롯데 타선이 좀 좋습니다. 나승엽, 황성범 좋고 3승 1무리패로 최근 경기도 좋고 한화는 그런데 노시환 선수가 잠시 주춤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수비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계속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팀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네. 독수리가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거인이 다시 한번 봄대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뭔가 보여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3일 내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수 KBS 기자였습니다. 김환수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김환수 기자의 추천곡 Fall Out Boy의 The Last of the Real Ones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